5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6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사태가 잡힐 듯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의 진앙지가 됐던 대구에 위치한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별도의 코로나 소송 TF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 기준 한사랑 요양병원 확진자는 무려 128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만 2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2월 26일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80대 여성 이모 씨도 입원 기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증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코로나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거기서 이제 그 밥도 먹여주고 씻겨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생명이 달린 건데 지금 대구시 조사 결과 한사랑 요양병원에선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과장을 포함해 다수의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7에서 8일 전부터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증상자에 대한 출근 금지나 자가격리, 코로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단 윤인권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는 명백한 환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법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윤 변호사는 말합니다. 병원의 경우는 환자 보호 의무라는 게 있어요. 포괄적인 의무를 지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한 환자가 감염이 돼서 사망을 했다는 것은 병원이 그 보험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환자 보호 의무와 더불어 병원 측이 감염병 예방법상 감염 예방 의무도 소홀했다는 점도 윤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발열 체크, 증상자 확인 등 최소한의 필요 조치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병원은 지금 감염관리실도 설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병원의 조치가 감염 예방음이라든지 감시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둘 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라는 전국적인 대재앙을 일개 병원이 어떻게 막겠냐며 병원의 불법행위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거 정부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왜 하는 게 단체 감염대가 되는 건데요. 병원에서 잡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염병인데 근데 그거 우리가 병원에서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직원들이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을 때 출근 금지 등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도 못하고 이런 전국적으로 일어난 집단 감염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일단 병원 측과 유족은 한 차례 조정 기회를 거쳤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다음 재판은 대구지법에서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국가로 상대로 국가가 이제 너희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이런 소송들은 있어 왔는데 병원의 주의 의무를 문제 삼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병원을 문제 삼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감염 감시 의무라든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조치 의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코로나 감염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예방 의무는 병원 외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는 의무뿐만 아니고
병원 내 감염 발생이 있는지 감시할 의무랑 감염 의심 발생 시 감염 확산을 방지할 의무로 이렇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판례에서 인정된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감염법을 이제 분석해서 지금 청구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면 처음 이런 의무가 이제 판례상 생기게 되는 거죠. 몇 차례 재판을 더 거쳐 1심 재판 결과는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변호사 광고 규정 전면 개정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법률 플랫폼 참여와 협조 금지 얘기 해볼까요? 앞으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새 규정 제5조 2항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협조하거나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론적으로 지난 3, 4년간 급성장을 거듭해온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거나 취업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참여와 협조를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취업도 참여나 협조로 봐서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와 협조가 금지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수집한 판결 정보를 바탕으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로톡 입장에선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변협은 해당 규정의 계도 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오는 8월 4일부터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에게 변협이 회칙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개월 계도 기간에 그리고 변협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변호사들이 로톡을 집단 탈퇴하는 로톡의 탈출 러시가 실제로 벌어질지 지금 법조계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게 지금 로톡 입장에서는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평소에는 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문을 내서 반박했습니다. 4일 입장문을 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비판 수위와 표현도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단체에 변호사가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에서도 변호사가 광고를 맡길 수 없게 된다.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로톡의 반박입니다. 로톡 반박에 대한 변협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로톡이 입장문을 내자 변협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로톡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새 규정을 통해 소셜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광고를 폭넓게 허용했다.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것이 변협의 재반박인데요.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로톡이지 포털이나 유튜브 등 다른 채널이 아니다. 은근슬쩍 함께 묶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반박입니다. 변호사들 의견은 어떤가요? 뭐 참조할 만한 게 있나요? 네, 관련해서 서울변회가 어제 소속 회원 95%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한 징계와 탈퇴 유도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소속 개업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22명 중 95%가 넘는 2,397명이 불법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가입한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힘을 실어주려는 발표로 보입니다. 로톡은 뭐 이 서울변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네, 로톡은 자사가 운영하는 로톡뉴스, 지난달 15일자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대답만 해. 서울변회의 이상한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변회의 설문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질문 자체가 법률 플랫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낼 수 없도록 구성돼 있다. 편파적 설문으로 조사의 타당성 훼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한마디로 서울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양측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네요.
그렇습니다. 로통뉴스 해당 기사가 네. 변협과 서울변의 현 집행부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기사가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가 우습지 않음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글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로톡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는데 로톡에 가입해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가입자 수를 늘린 측면이 있는 건데요. 박상수 부협회장은 이에 대해 로톡뉴스가 언론이라면 서울변의 설문조사를 공격하기에 앞서 로톡에 가입해야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로톡의 설문조사를 비판할 수 있어야 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분위기가 뭐 양측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로톡은 이 사안을 제2의 타다 사건으로 프레임해서 플랫폼의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조성하면서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 소원 등 법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소송 전이나 헌법 소원 등 법률 대응과는 별개로 변호사들의 회원 탈퇴 러시가 현실화한다면 로톡으로선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변호사 광고 규정 전면 개정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판이 깔린 상황에서 변협 회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탈퇴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못한다면 로톡은 기사 회생에서 더욱 탄탄 대로를 거둘 것이고 그러면 변협이나 서울변회 집행부 입장에선 상당히 머쓱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아무튼 로톡과 변호사 둘 중 하나는 부러져야 끝나는 형국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주식 리딩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뭐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그것이 실제 수익률로 증명된 어떠한 주식 고수가 유망 종목을 시원하게 추천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식 리딩방이란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장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에 관한 조언을 주는 채팅방입니다. 가령 뭐 A 바이오 종목을 2만 원부터 뭐 2만 100원 사이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0%이며 2만 2천 원부터는 매도를 해라. 라는 등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료방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일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유료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법성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리딩방 관련해서 가장 문제나 논란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예, 리딩방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해서 그와 같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한다라는 멘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근데 이런 내용을 신뢰하고서 가입을 했는데 이제 예상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리딩에 대해서 투자자가 적절하게 따라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옆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가짜 회원들이 오히려 컴플레인을 한 사람들한테 이제 리더의 그 리딩에 따라서 우리들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당신이 못 따라와서 문제지 우리는 수익을 잘 얻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이죠. 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3일에 금융위원회에서도 불법 리딩방에 의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암행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전형적인 위법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연 2회 주요 적발 사례를 배포 안내해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1대1 상담의 경우에는 정식 투자 자문업으로 보아서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할 예정으로 이 부분은 이제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은 관리와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리딩방을 선택할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수익 보장이라든지 일정한 수익률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해준다라는 문구 등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불 보장 등의 약속을 신뢰하고 유료 회원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손실이 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이 리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본인이 투자해서 손해가 난 것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결과는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것임에도 이와 같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불 정책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시장 분석에 의한 리딩이 아니라 자신만 아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전형적인 악성 리딩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특정한 기업과 직접 관련자가 아닌 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정말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확실하다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자신만 몰래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 요약하면 자신만 아는 비법이나 정보로 듣기엔 달콤하지만 객관적으로 허황된 수익률을 약속하는 리딩방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만 아는 비법이나 정보가 있다면 혼자 하지 그걸 굳이 여러 사람과 나누겠냐는 말씀이 제일 와닿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만 항소에 열린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1심보다 더 처벌이 무거워졌다면 위법한 재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대낮에 서울 시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한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강에 투신한 뒤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서 2살짜리 아이가 방치된 채 발견돼 경찰이 피해 아동을 방치한 부모의 신원과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5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